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그래서 은수미 의원을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왔던, 기억나세요? 진보 핸섬 젠틀맨. 그리고 테러방지 딱 끝나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그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심상정만 좋아하는 것 같은. 자, 박원석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어요. 토론을 잠깐 총평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정해서 상대방 후보를 후드려 패고 그리고 마무리로 심상정 후보의 홍보를 하던 아니면 이번 대선에 부탁하는 바를 전하던. 우선은 방금 전에 앞에 패널 얘기하는 거 제가 한참 들었는데요. 참 착하시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토크쇼가 저는 중단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는데 굉장히 자제심이 있으시고 절제력이 있으시고 성숙한 이 청중들이시라는 점을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가 세 번째 토론이었습니다. 그렇죠? SBS에서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선관위 1차 토론,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 세 번의 토론 중에 가장 내용이 알찼던 그런 토론회라고 일단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에서 동성애 찬반이 이슈로 올라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혀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한 거긴 한데. 네, 아니 그분은 그분의 목적대로 챙겨가셨고 또 저희는 저희 목적대로 챙겨왔습니다. 네, 목적대로가 아니라 우연히 주셨죠. 네. 심 후보가 세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토론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대체로 받고 있어서 당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실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당 운영이라는 게 늘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내부에서도 논쟁과 토론을 하기 때문에 심 후보를 이렇게 토론에 보낼 때 제가 참고로 TV 토론 준비 단장입니다. 토론 보낼 때 저희는 뭐 이렇게 마음을 졸이거나 조마조마하다 하진 않은데 사전 준비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심상정 후보가 나름 완벽주의자셔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다 학습을 하고 숫자도 다 외워야 마음이 놓이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들어가기 전까지 못 외운 것 같은데 들어가서는 또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해서 중간에 방언도 막 터져나오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수 정당으로서 다른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원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가 509억입니다. 근데 정의당 선거 예산이 50억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모금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후원 계좌 오늘 밤에 찾아보시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TV토론이라는 건 사실은 후보와 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죠. 그런데 KBS 토론에 저희가 빠질 뻔했지 않습니까? KBS에서 애초에는 KBS 나름의 준칙을 가지고서 정의당은 TV토론 초청 대상이 아니라고 공문을 안 보냈다가 많은 시민들이 아고라에 청원운동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 거기서 저희가 빠졌다면 사실은 이 심상정 후보의 이런 토론에서의 역량도 보여주지 못할 뻔했고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모 언론사 그 여론조사에서는 8%까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무돼 있고 단 한 가지 조금 고칠 점은 이게 이제 공방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갖고 있는 칼라,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이런 거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야단을 많이 치신다. 상대 말을 좀 너무 많이 끊는다. 그거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후보에게 계속 주의를 주문하고 있는데 말을 해도 잘 안 통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고 그리고 누가 제일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제일 못했는지. 지지율 제일 많이 떨어진 사람이 제일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토론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실제로 혁신가잖아요.
안랩이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발견하고. 근데 토론에서는 그런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토론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정말 목적의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지지자들에게 얻어갈 표를 확실히 토론을 통해서 챙겨가는. 그리고 이분이 1차 토론 때만 해도 다리가 풀려가지고 약간 잘 못했어요. 또 2차 토론 때는 시작하자마자 당신하고 토론 안 한다 이런 강펀치를 맞아가지고 장점이 발휘가 안 됐는데 드디어 어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 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마주보고 하다 보면 표정이고 뭐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발휘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의도적으로 도발도 하고 의도적으로 함정에 가두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정한 대로 정확하게 행동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2017년도에 대선 후보자가 나와서 안보 문제를 토론하면서 나는 힘의 압도적 우위로 무장 평화 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말 한다는 게 보통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리고 아니거든요. 지금 박근혜 날아갔는데 박정희를 거기서 대놓고 아니 거론하고. 그것도 그런 거죠. 네. 그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것만큼은 정신적이었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입회한 변호사다 하고 버럭했잖아요. 이보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은 있었어. 자기는 없었잖아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보세요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잠깐 1, 2초 정도 망설이다가 버릇없이 그런 거잖아요. 프레임을 바꿔버려서 정치 토론회에서 기량은 인정해줘야 된다. 네, 저희 정의당에 있는 노회찬 대표도 나름 이제 토론의 달인이시잖아요. 노회찬 대표가 TV 토론을 앞두고 제일 걱정했던 게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 왜냐하면 모든 토론회에서 구도는 홍준표 대 X다. 자기가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간단치 않다. 심지어 노회찬 대표님은 토론하다가 벌떡 일어서는 것도 봤다. 생방송 토론 중에.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심 대표가 제가 노 대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토론을 안 하겠다 그런 건가요? 문재인 대표나 이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루기 어려울 거다. 홍준표 후보를 그나마 조금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심 후보인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한 3번의 토론회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이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심상정 후보한테는 참 다행인 것이 홍준표 후보는 관심이 없어요. 심상정 후보로부터 뺐을 표가 없기 때문에 네, 관심이 전혀 그 없습니다. 양반은 그냥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유승민 후보하고도 토론에 관심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대충 그냥 순간적인 기술로 넘기고 어제 문재인 후보한테만 정확하게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맞습니다. 설계된 그거에 문재인 후보가 말렸어요. 사실은. 어제 그 말씀만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가장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페이스를 잃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답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한 답이에요.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의 문제다. 이러고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그 말을 계속 반복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얼떨결에 푹 찔리니까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대 내에서 이러저러한데 뭐합니까? 반대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도의 문제와 소수자 인권의 문제가 막 뒤엉켜서 막 발언이 됐어요. 근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잘 정리를 문재인 후보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에는 그런 말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소수자들의 기습 시위까지 있었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보면 문 후보의 어제 그 토론 내용을 두고 비판하는 쪽과 또 그것을 쉴드 치는 쪽과 막 치열한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고 기본권의 문제고 또 이분이 인권 변호사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적어도 인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다음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뚜렷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논리적 완결성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참 아이러니하는 건 말이죠. 저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문재인 후보한테 플러스가 됐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보수 진영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좋은
진보적인 후보인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랄까요,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보수성, 우리 사회에. 그 자체는 문제인데, 그것이 만들고 있는 표로 계산해보면, 이걸로 인해서 잃게 되는 표와, 이걸로 해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해설하자면, 엉뚱하게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원래 그걸 확 주워가지고 대형교회에서 아마 대형으로 뿌렸을 거거든요. 그러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서 감히. 저희가 주워가지고 진보 진영에 덮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표 계산을 하면 교회에서 문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이네 해서 슬금슬금 이런 표도 있어요. 전혀 별개 예산인데 문재인 빨갱이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공학으로 따지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위기에 빠뜨린 것도 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거꾸로 도와준 것도 있는 희한한.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심상정 후보가 너무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래가지고 다음날 정의당사로 항의 전화가 1000통쯤 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 당직자는 잠깐 자리 비웠더니 40통이 찍혀있더라.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께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나쁜 게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심상정한테 왼쪽에서 얻어맞고 복지재정 문제로 왼쪽에서 얻어맞는 게 중도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입지를 뺏은 겁니다. 그래서 2강 구도에서 1강 1중 내지는 뭐 중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처질 것 같은데 이런 구도로 TV 토론을 통해서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건 물론 안철수 후보의 실수도 있지만 그 TV 토론 석상에서의 이 공방의 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상정 후보가 왼쪽에서 문재인 후보를 세게 민다는 거에 대해서 그 서운해하시지 않으셔도 근데 되고요. 여기서 또 함정은 심상정 후보는 그걸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거 하러 온 거 아니고 재밌는 거는 1차 토론회 때 그랬습니다. 2차 토론 끝나니까는 박사모류에서 전화가 또 빗발쳤어요. 안보 가지고 또 유승민 뭐 말문 맞고 문재인이랑 짰지 뭐 니네 백기사했지 막 이래가지고 1000통까지는 아니지만 무지하게 시달렸습니다. 어제 토론 끝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또 정의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대선판의 대세는 심상정이구나. 심상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정의당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권 교체 방해되는 거 아니야? 표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줄타기를 끊임없이 스물 그럴 일이 아마 없다는 거를 주무시고 나면 내일 확인할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나 여기서 공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거의 더블 스코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체성에 맞게 가치에 투표하십시오. 진짜 어려운 줄타기예요. 이거를 조금만 삐끗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색깔론이나 이런 네거티브 공격은 별로 힘을 얻지 못하고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제 안보 프레임으로 색깔론을 또 한번 펴려고 했는데 2차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단호하게 진압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두고서 무슨 문재인 후보 편을 들었다라는 건 온당치 않고 색깔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진보정당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그 토론회 석상에서 그 색깔론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거를 만약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다면 그건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는 토론 준비할 때부터 유승민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안보 문제 특히 뭐 주적 논쟁이라든지 북핵 문제를 가지고 색깔론을 걸어오면은 단호하게 보시자라는 저희가 결의를 하고 들어갔던 거고 그 준비대로 사실은 그 토론이 수행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심상정 후보에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여론조사 지표가 공표되지 않는 일주일간이에요. 이때는 각 정당이 자기 후보들을,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단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간이거든요. 가짜뉴스가 난무하겠죠. 가짜뉴스 난무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당연히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정의당에서도 당연히 그 노력을 할 텐데 이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를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넘기느냐. 내일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정의당은 누구를 위해 출마한 게 아니고 문재인 당선을 보조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고 이 당연한 자존심이에요. 그걸 건들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마지막 일주일간은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홍준표가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듯이 정의당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득표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잘 보내야 된다. 여하간 그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할지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 정의당이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상정 후보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토론 몇 번 붙어오고 나서 홍준표만 잘 안 건드리면 아니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 강성 귀족 노조 이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심상정이 왜 가만히 있었냐.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운동가 출신이. 근데 이제 바로 그 전 토론회에서 시간을 다 썼지 않나 그리고 토론을 안 한다. 홍준표하고는 토론 안 한다. 이걸 그어놨는데 그날 끼어들까 말까 사실은 내심 고민하셨대요. 이제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안 띄어진 게 잘하셨어요. 예, 근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그러다 놓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번 선관위 2차 토론은 형식이 홍준표를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1대1이에요. 그래서 어제 참았던 분노를 다음번 토론에서 마음껏 펼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홍준표 후보를 오랫동안 상대해 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상대해 왔거든요. 기술자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 예, 저희는 타짜라 그럽니다. 기술자가 확실하고 그때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확실히 제압한다. 이번 대선에서 목표 두 자릿수 득표인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가능하다 봐요. 그때 확실히 제압하면. 네. 노회찬 대표가 이 토론의 달인인데 그 양반도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홍준표 조심해야 된다. 저하고도 항상 그 얘기해도 홍준표는 조심해야 된다. 유시민 만나보세요. 홍준표는 조심해야 된다. 박지원 물어보세요. 홍준표는 조심해야 된다. 저도 홍준표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술로 넘어가요. 그게.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두 자릿수 목표를 향해서 저희가 아주 일관되게 갈 거고요. 세 자릿수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두 자릿수 얻으면 그때부터 다 맘먹는 거기 때문에 두 자릿수 반드시 얻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뭐 자질 내지는 도덕성 이런 거 가지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유일하게 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 그 사모님 김미경 교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후보 본인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문제 제기한 이유는 지금 조기 대선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위임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잖아요. 또다시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국민들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조짐이 일부 보이는 사건이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끝까지 본인 입으로는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따져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심상정이 얻는 표만큼 세상이 바뀐다. 정권교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은 촛불민심이 만든 조기 대선은 정권교체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 플러스 알파.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은 심상정이 두 자릿수 이상의 표를 얻고 홍준표를 제압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만은 주의해야지 당에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홍준표 빼고? 그 일주일이죠. 그죠. 그 말씀은 저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를 잘 고민하고 또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일주일입니다. 실제 2002년도에 권영길 대표가 대선 출마했을 때 지금 이 무렵 지지율이 7%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그 기간 중에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표론이 거세게 불면서 정말 표가 술술 샜던 그런 경험이 있다. 이제 과거에 진보정당 하셨던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가치 중심의 투표,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투표를 굳힐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 다 하신 거죠 이제?
예, 뭐 주장이 근데 달라? 예. 뭐 다른 후보들한테 뭐 하라 그러더니 그거는 시간이 지금 지나버렸습니까? 네거티브도 해도 돼요. 네거티브를 할 생각은 없고요. 이 말씀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왔다 가시던데 지금 단일화로 그쪽 당이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유승민 후보는 보수 혁신을 하겠다고 자유한국당과 갈라서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외교 안보, 뭐 남북관계 이런 문제에서는 혁신되려면 아직 먼 것 같고, 다만 경제사회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심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거의 정의당하고 가까운 수준이고 심지어 안철수 문재인보다 나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3자 단일화 이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과거에 단일화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국민적 명분하에 또 양 당내에도 별로 이견이 없고 이런 단일화였는데 지금은 국민적 명분도 없고 정권 교체가 국민들의 의사인데 그거에 반하는 무슨 3자 단일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상이몽이에요. 어제도 서로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합리적인 진보도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온건하면서 합리적인 보수가 제대로 설 때 사실은 온건하면서 합리적인 보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만이 자기들 스스로가 보수라고 보수를 참칭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유승민 후보가 이 어려움을 뚫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물론 안 되겠죠. 그런 합리적인 보수의 한 축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종의 동병상련이에요. 근데 제가 그쪽 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은 그런 겁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정말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거다. 우리는 풍천노숙을 워낙 많이 해봐서 안다. 근데 당신들은 있는 정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거 못 넘었으면 이 대한민국 정치 구도에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굳세어라 유승민. 네, 굳세어라 유승민을 어제 심상정 후보가 외쳤던 배경은 그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점을 먼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가 세 번째 토론이었습니다. 그렇죠. SBS에서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선관위 1차 토론,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이었는데, 세 번의 토론 중에 가장 내용이 알찼던 그런 토론회라고 일단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에서 동성애 찬반이 이슈로 올라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혀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한 거긴 한데. 네, 예, 아니 그분은 그분의 목적대로 챙겨가셨고 네. 또 저희는 저희 목적대로 챙겨왔습니다. 네, 목적대로가 아니라 우연히 주셨죠. 네. 심 후보가 세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토론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대체로 받고 있어서 당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네. 뭐 실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의 당 운영이라는 게 늘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내부에서도 논쟁과 토론을 하기 때문에 심 후보를 이렇게 토론에 보낼 때 제가 참고로 TV 토론 준비 단장입니다. 토론 보낼 때 저희는 뭐 이렇게 마음을 졸이거나 조마조마하다 하진 않은데 사전 준비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심상정 후보가 나름 완벽주의자셔가지고 1점은 이게 이제 공방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의당이 갖고 있는 칼라,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이런 거를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야단을 많이 치신다. 상대 말을 좀 너무 많이 끊는다. 그거는 뭐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후보에게 계속 주의를 주문하고 있는데 뭐 말을 해도 잘 안 통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고 그리고 누가 제일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제일 못했는지. 지지율 제일 많이 떨어진 사람이 제일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토론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또 실제로 뭐 혁신가잖아요. 안랩이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발견하고 근데 토론에서는 그런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토론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정말 목적의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지지자들에게 얻어갈 표를 확실히 토론을 통해서 챙겨가는. 그리고 이분이 1차 토론 때만 해도 다리가 풀려가지고 약간 잘 못했어요. 또 2차 토론 때는 시작하자마자 당신하고 토론 안 한다 이런 강펀치를 맞아가지고 장점이 발휘가 안 됐는데 드디어 어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 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마주보고 하다 보면 표정이고 뭐고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이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그래서 은수미 의원을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왔던 기억나세요? 진보 핸섬 젠틀맨 그리고 테러방지 딱 끝나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그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심상정만 좋아하는 것 같은. 자, 박원석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어요. 토론을 잠깐 총평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정해서 상대방 후보를 후드려 패고 그리고 마무리로 심상정 후보의 홍보를 하던 아니면 이번 대선에 부탁하는 바를 전하던 우선은 방금 전에 앞에 패널 얘기하는 거 제가 한참 들었는데요. 참 착하시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토크쇼가 저는 중단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는데 굉장히 자제심이 있으시고 절제력이 있으시고 성숙한 이 청중들이시라 다 이해를 하고 다 학습을 하고 숫자도 다 외워야 마음이 놓이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들어가기 전까지 못 외운 것 같은데 들어가서는 또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해서 중간에 방언도 막 터져 나오고 방언.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수 정당으로서 다른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원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가 509억입니다. 근데 정의당 선거 예산이 50억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모금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 후원 계좌 오늘 밤에 찾아보시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TV토론이라는 건 사실은 후보와 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죠. 그런데 KBS 토론에 저희가 빠질 뻔했지 않습니까? KBS에서 애초에는 KBS 나름의 이 준칙을 가지고서 정의당은 TV토론 초청 대상이 아니라고 공문을 안 보냈다가 많은 시민들이 아고라에 청원운동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 거기서 저희가 빠졌다면 사실은 이 심상정 후보의 이런 토론에서의 역량도 보여주지 못할 뻔했고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모 언론사 그 여론조사에서는 8%까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무돼 있고 단 한 가지 조금 고치는 게 종합적으로 발휘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의도적으로 도발도 하고 의도적으로 함정에 가두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정한 대로 정확하게 행동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2017년도에 대선 후보자가 나와서 안보 문제를 토론하면서 나는 힘의 압도적 우위로 무장 평화 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말 한다는 게 보통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날아갔는데 박정희를 거기서 대놓고 거론하고. 아니 그것도 그런 거죠. 네. 그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것만큼은 정신적인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입회한 변호사다 하고 버럭했잖아요. 이보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은 있었어. 자기는 없었잖아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보세요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잠깐 1, 2초 정도 망설이다가 버릇없이 그런 거잖아요. 프레임을 바꿔버려서 정치 토론회에서 기량은 인정해 줘야 된다. 네, 저희 정의당에 있는 노회찬 대표도 나름